자,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제가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려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제 상호 배움을 기회를 갖고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인공지능이 새롭게 제기하는 어떤 예술의 문제, 특히 올해 주제 의식이 이제 이 손으로 하는 경험, 예술가들이 직접 체험하는 어떤 예술적 경험들, 장인적 기술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을 제목에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분명히 지적이긴 하지만 똑똑해요. 근데 그게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는 점. 제가 낯선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시사점에 주목하는 것이 그런 인공지능 시대의 장인적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세들로 볼 때 꼭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맥락들을 보면 사람이 상당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고 깨닫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활동들의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이게 관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관광 가이드북 들고서 관광을 할 때랑 요즘에 구글 맵으로 미리 다 어디 갈지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인스타 찾아가지고 어디 맛집 다 정하고 이렇게 관광할 때랑 얼마나 관광 경험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예술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 경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적 경험이 예술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규정되거나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예상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예술적 활용은 아마 도구로 사용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고안물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원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예를 들어서 나는 일 같은 거, 이카로스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인간을 확장한다, 인간 능력을 확장한다 하는 측면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면 사실은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카루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거만하면 안 되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결국 밀랍이 녹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구 사용할 때 현명하게 사용하면 된다. 뭐 이 정도 이상은 사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을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은 사실 기술 철학 논의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특히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파워풀한 기술일수록, 그러니까 활용도도 높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기술일수록 mere instrument,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 역사에서 항상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사람들의 욕구나 기대나 전망, 그리고 그 기술이 사용되는 어떤 맥락들을 고려해서 제도가 또 바뀌고, 그런 바뀐 제도 하에서 기술이 다음 발전 단계가 결정되는 이런 걸 이제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 코이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술의 일반적인 형태였고, 이 점을 사실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세탁기의 발명인데요. 세탁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미국의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때가 1920년대, 30년대 정도입니다. 만약에 세탁기가 그냥 단순한 도구였으면 당시 기술 비평가들이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됐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탁기 발명으로 세탁 시간이 막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 거고,
쉽게 예상 가능하죠. 그러면 그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에 줄어들었으니까 남는 여가 시간에 사회 준출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미국 중산층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약간 늘었습니다. 세탁기가 많이 보급된 다음에. 그 왜 늘었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과 기술 사이의 공진화의 측면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세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세탁은 웬만하면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스스로 너무 자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좀 특이한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탁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옷을 자주 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루 이틀이면 갈아입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즉 세탁이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세탁물의 청결도나 옷의 신선함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벌어집니다. 많은 기술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인간의 욕구, 기술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도 이런 건 다 고정시켜 놓고 기술만 20배 빨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방식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했을 때 현재 대부분 자동차가 다 주차장에 있잖아요. 이제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A에서 B 지점까지 그 차를 이용한 다음에 카쉐어링 같은 걸 통해서 B에서 C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동차의 효율적 사용이 증가하고 결국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줄어들고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도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오염도 뭐 이런 식의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세탁기 사례처럼 인간이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까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휴스턴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탁기 예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예상이 될 텐데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편리해지면 더 자주 타겠죠. 평소에는 걸어갈 거리도 그냥 차 불러서 타게 되고 그 요소들을 다 감안하면 사실은 오히려 교통체증률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예측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처럼 인간이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이게 등장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 기술 공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예술 분야만은 아니지만 특히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탈숙련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림도 되게 잘 못 그리고요. 저 음악 작곡 같은 건 뭐 해본 적도 없고요.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듣는 건 되게 좋아하고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시도도 안 해봤던 이유가 제가 아는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제 친했던 친구가 그 중학교 때 그 화실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토할 때까지 그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막 엄청난 연습을 해서 그 기량을 자신이 체득해서 몸에 축적해서 일종의 체화된 역량으로서 그 예술가들이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정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그런 숙련도가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구현이 되고 있죠. 여기서 상당한 정도라는 점이 중요한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숙련도를 획득한 전문가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엄청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나 정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전문가라면 하루 1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엄청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아직 그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초심자들, 그러니까 그 예술의 어떤 특정 분야에 입문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력이 이제 예전보다 더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도 유명하신 훨씬 뛰어난 그 선배들에 비해서는 훨씬 시장도 작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훨씬 더 그 뛰어난 역량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작품들을 쏟아내면 처음에 그 분야에 입문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켜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토할 때까지 해가지고 몸에 체득해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안 하게 되겠죠. 당연히 아까 세탁기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 너무 즐겁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됐을 때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본인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 없이는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예술적 역량은 탈숙련될, 디스킬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왜 혼자서 스스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코어 스킬인가, 핵심 역량인가를 이제 규정하고 전문가들께 이런 역량은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인공지능을 시키더라도 적어도 수련 과정에서 어프렌티스 과정에서는 반드시 체득하고 가능하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그 자동 항법 장치가 조종하거든요. 그렇지만 운전사로서 자기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이 지나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그런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일종의 비행기 조종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적어도 그 커뮤니티에서 보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우리 분야의 전문성은 결국 이거다, 핵심이 뭐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의를 하시고 그걸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뭘 고려하면 좋을지는 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그 기조 강연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제 말을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위해서 중요한 점은 현재 유행하는 인공지능 아키텍처는 인공신경망 기반이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거대한 계산기입니다. 저 노드라는 것들이 있고 노드 사이에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훈련 데이터들을 통해서 약간씩 변화시키는 뭐 이게 2.7이 됐다가 3.5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다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막강한 그 알고리즘이나 막강한 어떤 훈련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리고 되게 똑똑한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집중된 리소스를 쏟아부어서 실제로 최종 결과물이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얘가 인간의 지능이 발휘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똑똑한 것의 특징들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걸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한 이건 뭐 제가 다른 데서 발표한 글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아무리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작품들을 내고 그래도 얘네들은 현재까지 의식적 경험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가 막힌 결과물을 내는 제가 자각 없는 수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는 건 얘네들이
엄청 똑똑한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뻔한 걸 모를까? 이런 뻔한 실수를 할까 하는 일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당연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똑똑하게 만든 거지, 그 똑똑함을 발휘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아주 초보적인 실수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평가하고 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산과 실제 간극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로봇과 헷갈리는데 둘은 굉장히 다른 기술입니다.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중력이라든가 마찰력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로봇은 그 둘을 다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려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예술 활동이 순수하게 디지털 공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료를 만지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옮기고 변형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 내의 행위를, 액트를 특히 포함하는 그런 예술 활동의 경우에는 그 예술 활동 전체가 인공지능만으로 대체되는 건 일단 컨셉츄얼하게 불가능하고요. 이 이유 때문에, 계산과 실제의 간극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 기술과 함께 될 때 그게 이제 대체 가능성이 좀 생기겠지만, 여전히 로봇 기술의 더딘 진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봇 데모들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기술이지만 사실은 그게 실용화되거나 널리 사용되게 될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행위적으로 하는 그런 예술 활동들은 상당 기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꼭 낙관적 전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측면들을 인공지능이 담당할 위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상당 기간은 인공지능은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형태가 예술활동에서도 주가 된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한데, 프롬프트를 도메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굉장히 프롬프팅을 잘해서 결과들을 뽑아낼 때는 환각도 별로 없고 되게 똑똑한 얘기를,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분야 전문성을 상당히 획득한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똑똑한 대답을 하는 인공지능한테 이런 아주 심플한 파리 반풍경 그리는데 저 에펠탑은 절대로 놓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전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특징을 아시면 저렇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기 without 에펠타워라고 하는데도 어텐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도 계산 과정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 파리 반풍경 사진 여러분들 구글 검색 같은 거 해보세요. 에펠탑 안 나오는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압도적으로 에펠탑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요청한 프롬프트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얘는 제 프롬프트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상식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건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것 보세요. 파리는 에펠탑 없이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쟤는 저기 에펠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애가.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똑똑한데, 기가 막히게 똑똑한데 기가 막히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도구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데 멍청한 짓들을 가끔 하고 그게 왜 멍청한 건지도 모르는 조수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가끔 조수로부터 얘가 너무 똑똑한 제안을 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렇구나 이런 쪽 방향으로 좀 생각해봐요 하는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 도구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술적 이게 제한인데 아직까지는 한계인데 이게 극복 못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인간한테 엄청 쉬운 게 인공지능한테는 엄청 어려울 수도 있고, 거꾸로 인간한테는 엄청 어려운 게 인공지능으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위에 게 밑으로 이제 바뀌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대충 답을 금방 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낸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답을 추상적 언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답을 내게 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어떤 공간을 채운다,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될 텐데 대부분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저게 픽셀 단위로는 되게 다른 이미지거든요. 저렇게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미지 인공지능에서 그것들 사이에 추상성을, 뭔가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걸 채우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걸 저렇게 얘 세 개만 주고, 저걸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데 세 개만 주고 추론하게 하는 건 현재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게 극복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자하지만 현재도 그렇게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예술 인공지능과 협업할 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잠깐 볼게요. 예, 아직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로봇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막 공중제비, 저는 공중제비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랬다 큰일 나죠. 근데 얘 기가 막히게 하는데 되게 공중제비 도는 로봇 보시면 뒤에 선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선이 없이 작동하는 로봇의 경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뭔가 해요. 역시 여러분 SF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능숙하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데 가끔씩 1시간마다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로봇은 굉장히 힘듭니다. 당분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테슬라 로봇이죠. 저 로봇이 굉장히 그 SNS에서 밈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작년쯤에 왜냐하면 그 로봇공학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뒤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봇공학자들이 리모트 컨트롤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수건을 되게 빨리 접었어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 수건 얼마나 만에 잡을 수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 하나, 뭐 2초, 5초, 10초 잘 접어, 각도 잘 맞추면 10초. 얘는 1분 만에 접었어요. 그랬더니 로봇공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좀 사귄 것 같다. 왜냐? 당시에 사람처럼 수건을 접는 수건 접는 로봇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접진 않아요. 롤러 사용해서 그건 빨리 접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처럼 수건을 접는 로봇의 세계 신기록이 4분이었어요. 근데 4분을 갑자기 1분으로 당기니까 로봇공학자들이 갸우뚱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한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답을 했는데 X에다가 우리 로봇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로봇이 아직까지는 풀리 오토노머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리모트 컨트롤 했다는 거에 인정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강조드리지만 이거 절대로 돌파 못한다.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절대로 못만, 그런 멍청한 얘기 드리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수건도 1분 동안 접는 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빨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도예 작품을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손기술을 척척 해내가지고 여러분의 그 체득한 그 능력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런 거 걱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인공지능과 어떻게 생산적으로 협업할까를 걱정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쭐하지 않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문학자로서 약간 동료 인문학자들은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제한된 어떤 영역을 정의해놓고 그게 아니면 진정한 X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진정한 X를 못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 창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 기술, 철학자로서 그건 공감이나 창의성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지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인간과 매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 챗GPT가 5.0 돼가지고 좀 차가워지기 전에 요새 SNS 논란인데 4.0 시대에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약간 병리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철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챗GPT랑 그 얘기를 해서 훨씬 더 위안도 얻고 남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낫다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챗GPT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적 경험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정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얘기는 없어요. 그런 회로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걔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첨을 되게 잘하게 만들었죠. 무슨 얘기를 해도 너 너무 잘했어. 어쩜 그렇게 천재적이야. 멋있어. 뭐 그리고 훌륭해. 그리고 뭐 좀 힘들었다는 얘기하면은 막 엄청나게 공감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욕해주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 너무 지나쳐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하여튼 상황들이 되게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감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물론 그 공감을 사람처럼 진짜로 자기가 감정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제안을 하면 테크니컬하게 맞는 얘기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예술 작품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몇 년 전인데요. 여기 바로 아르코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인공지능은 예술 창작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 의도를 실현해야 하고 그걸 느끼고 하는 의식적 경험이 그게 필수인데 인공지능은 그거 못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거 못해요. 근데 이제 창작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창작 개념을 최종 결과물이 인간이 보기에 충분히 예술 작품이라고 판단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창작이라고 볼 건가? 아니면 훨씬 헤비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의도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바이 데피니션 인공지능은 못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당분간은 못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감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 자체가 아니라 공감하되 현명하게 공감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칭찬해주고 네가 맞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까지 심하면 아니면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인공지능하고만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방식의 공감이 아니라 공감하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너 티야 그런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을 하되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감을 해주는 그런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감 그런 것들을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인공지능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들,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창의적일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식적 경험 못하고요. 의도도 없고 자기 작품을 설명도 잘 못합니다. 설명시키면 그냥 뻔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놓고 볼 때 실제로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예술의 역사에서 볼 때 제가 컨비네토리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얘기하는 뭐 저뿐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창의성 연구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즉 여기저기에 있었던 이질적 요소들 그 전까지는 결합시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미처 시도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화풍이나 새로운 어떤 지향점들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술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거 만들어냈지만 주변 사람들을 설득 못해서 그냥 가라앉은 예술가들이 그걸 설득해가지고 유명해진 예술가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도인데 가치 있는 시도다라는 걸 동료 예술가들한테 설득했던 그런 경우들에는 사실은 창의적인 것으로 그 인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읽은 그리고 제가 공감하는 견해들에 따르면 피카소도 그런 의미에서의 종합적 창의성을 발휘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작품이 피카소 작품인 거 아시겠어요? 굉장히 잘 그렸죠. 그렇지만 피카소적인 느낌은 별로 예술사가들은 알지만 저게 그러니까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스페인에서. 그 피카소가 잘난 척하면서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이미 어렸을 때 벨라스케스처럼 그렸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그냥 잘 그린 그림이죠. 그냥 원 오브 댐. 그래서 피카소가 파리에 유학 와서 자신의 한계들을 깨닫고 습작 시절에서
저기 그 대각 깨기 뭐 이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대각 깨기를 했죠. 그러니까 딱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 작품 계속 변형시키고 모사해서 아 여기서 핵심 딱 끄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 그 다음 거로 이런 걸 한참 한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기만 하면 이건 피카소다 싶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에서 자신들이 끄집어낼 걸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했던 거죠. 자, 이거를 인공지능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똑똑한 그 엔지니어가 충분한 그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랑 협업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공지능 개발에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꼭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거에서 돈이 될 때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쯤만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철학자인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이 뭐 대단히 우수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서 인공지능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저 하나 대체하는 거 그거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결과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 대체해봤자 남는 돈이 없어요. 투자금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인더스트리라는 상황,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현실화되는 것 사이에는 이해타산, 굉장히 경제적 고려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관광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점입니다. 이게 아마 국내 번역도 됐을 거예요. 책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분은 경험의 종말 뭐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저기서 저 저자가 얘기하는 건 저는 냉정하게 저 저자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지나치게 경험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값에만 주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많은 인지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감, 혹시 로마 여행 한여름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거 예를 많이 드는데요. 갔다 오셨어요? 그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이제 이 카네만 같은 이런 쪽 연구를 한 사람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타임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무슨 그 시계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얘가 랜덤하게 울리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그때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1번부터 10번 척도해서 행복감을 표시하게 해요. 그걸 이게 모아놓는 방식. 그건 일종의 experiential happiness 개념이죠. 경험적 행복 개념. 평가적 행복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혹은 그 중에서도 내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냐, 여기 얼마나 보람을 느꼈냐,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둘이 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건데 한여름에 엄청 더울 때 로마 가시면 사실 데이투데이로 리얼타임으로 그렇게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돈이 엄청 많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다녀오고서 평가를 해보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해요. 서양 문명의 그 본산인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느껴졌고 다 당시에는 굉장히 막 욕하고 막 그냥 난리쳤으면서 근데 이게 그 이중적 태도라든가 아니면 모순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실제로 최종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도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되게 속도나 양의 문제이지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너무나 보람 있다고 막 자신이 스스로 만든 좀 훨씬 못한 작품을 만들 때 좀 보람이 있지 인공지능으로 클릭 프롬프트 하면 멋있게 나오지만 그거 보고서 굉장히 자긍감을 느끼거나 나 훌륭해, 너무 뛰어나, 어쩜 이렇게 멋있는 프롬프트 집어넣어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여러 심리 연구들을 보면 그 기업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장려하다 보니까 기업의 그 조직원들 중에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걸 호소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기여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켜서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 인공지능 시켜서 PPT 만들고 틀린 거 약간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켜서 스크립트 만들고 약간 교정해가지고 부장님 앞에서 발표했어.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인간이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나. 당연히 결과물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의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인공지능의 강점과 인간지능의 강점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흔히 인공지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잘하는데 복잡한 작업은 못한다.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인공지능은 복잡한 작업이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든 목표 함수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목표 함수를 딱 누가 합의할 수 있게 딱 정의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왜 바둑을 잘 두는지 아세요? 바둑은 어떨 때 이기고 어떨 때 지는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공지능한테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얻거나 그 목적 함수는 사실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가치마다 다르고 이렇게 애매하고 사람들의 판단들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을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는 시킬 수는 있지만 되게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훈련 데이터도 중요해요. 훈련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양질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기반해서 훈련시켰을 때 굉장히 유용. 그래서 예술 분야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종류의 예술 장르가 있고 그 각 분야의 전문성들이 다 그 예술가들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분들을 다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시켜가지고 이 예술가 몸 안에 있는 전문성들 다 인공지능한테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뭐랄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막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고수준 그거는 수요도 많고 그 정도 인공지능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아직까지는 정말 완전히 뭐 독보적인 예술가 인공지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의 장단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확히 거꾸로죠. 그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처럼 1000권의 책을 읽고 1분 만에 요약해서 그런 거 못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놓칠 수 있는 어떤 주목할 만한 점 물론 훈련이 되면 독해력이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그 다음에 특히 잘하는 게 서로 다른 영역들 이게 비행기 관제사를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지 영역들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분야 횡단적으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하는 일을 훨씬 잘합니다. 인공지능 그런 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잠깐만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반영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무빙 타겟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인간 노동 중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실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일을 만약에 이제 개발이 돼서 그 가능해지면은 그걸 대체되고 그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가면은 예전에는 저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걸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저 로봇이 합니다.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이 훨씬 힘도 세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 들어올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들은 훨씬 더 얘가 빠르게 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얘가 가져왔어요. 거기서 양상추 맞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피넛버터 맞네. 집어넣고 이렇게 확인하고 그 고객들이 들어갈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건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로봇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한 대에 1000억 이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잘 망가져요. 사람 쓰는 게 더 싼 거죠. 이거 물론 약간 처참하죠.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대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싸서라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도 그렇다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책임 문제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로봇은 사실은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협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협업을 할 때 그 기술이 개발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하는 거고요. 키오스크처럼 원래 판면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해버리는,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 노동자가 직업을 잃어서도 있지만 이런 방식은 사실은 기술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증강이라고 얘기하는 어그먼테이션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루 교수님인데, 이분도 실제로 그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 역사에서 인간 능력을 강화시켜서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했었을 때 사회적 그 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유지한 채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쉐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술 분야도 이런 증강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건 잘 못해도 감상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공부했는데 런던의 그 세인스버리 윙이라고 비교적 새로 지은 윙에 가면 항상 저 그림이 있어서 가끔 이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가서 보고 했던 크리벨리의 그림인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저게 사람이 그렸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똥손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아주 섬세한 그 그림자라든가 색깔 차이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페인트도 없었는데 굉장히 그 아주 거친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저걸 구현했는가, 그 기의 수준에 엄청나게 압도당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뛰어난 예술가들은, 특히 전통적인 20세기 이전의 예술가들은 그 기회에 있어서 엄청난 수준을 누가 봐도 너무 잘 그렸다, 너무 훌륭하다, 나는 저거 못해, 그런 것들이 되게 압도적이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그 어떤 자동화 기술 이전에도 이제 판화 같은 게 이제 바냐민에 의해서 지적됐는데, 뭔가 기술적인 방식으로, 특히 사진이 또 되게 큰 영향을 끼쳤죠.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떤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말로는 대중화, 나쁜 말로는 엄청나게 기의 의존성을 축적하지 않고도 웬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술 작품들이 갖는 가치를 이렇게 뛰어난 기회에서 놓기보다는 본원을,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뭐냐,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작가주의적 전통들이 되게 강조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런던에서 유학 시절에 하도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되었던 그런 작품이고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이게 90년대 감성입니다. 아마 여기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저게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시대가 지나면 뻔해 보이는데 그 런던의 전형적인 커리어 워먼, 30대 커리어 워먼이 아침에 그 아주 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 회사에 뛰쳐나간 고 애프터마스, 그러니까 그 방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죠. 저희 보면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질러져 있고 당연히 되게 지저분하고 그 어젯밤에 뜨밤 보낸 흔적도 있고 하여튼 좀 굉장히 그런 게 다 이렇게 널려져 있거든요. 저게 작품으로 떡 있어요. 테이트 모던에. 처음 보면서 그래, 무슨 말 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작품이구나. 그래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뭐 저거 상대가 안 돼가 더 충격적인 작품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사실은 이거 보다가 지쳐서 그냥 돌려봤는데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 엠파이어라는 작품이죠. 앤디 워홀의 8시간짜리 비디오인데요. 그냥 저거 찍은 거예요. 8시간 내내. 근데 이걸 가지고도 단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 철학자가 굉장히 훌륭한 분석을, 저는 사실 그 분석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거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현대예술의 많은 작품성들은 기술적으로 그냥 꽤 괜찮은 수준의 기회 의존성들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본원을 탐구하고 메시지를 탐구하고 그다음에 지향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한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런 탐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감이나 그 기차가 인상파의 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튜브형 물감, 그 일일이 그 화실에서 만들 필요가 없이 가지고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그 기술적 고안물의 덕분에 사실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기차나 물감이 튜브형 물감이 우리가 창작을 하거나 가지고 창작의 어떤 협력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그 자체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인스퍼레이션의 소스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이제 평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뻔한 얘기밖에 못하지만 많은 경우 굉장히 그 전문성을 그 체화시킨 예술가가 사용할 때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의 주체까지는 되지 못하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적절한 산업적 수요가 주어지고 굉장히 거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엔지니어링에서 훨씬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거의 협력자 수준의 동등한 협력자 수준의 주체로 그 이제 생겨날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예술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의 지향점이나 예술의 가치나 그 경험, 장인적 경험의 가치들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에서 강조되던 가치를 그냥 무조건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표현해내는 거죠. 한 가지 좋은 예가 이제 사진술입니다.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정확히 인공지능과 마찬가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가서 사진을 물론 그때 사진을 찰칵하면 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동안의 인화 과정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기술들이 특히 이제 코닥 등장하면서 맡기면 우리가 알아서 다 인화해주겠다 이런 기술과 상업성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 예술로 대접받는 시대는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하겠는데 사실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은 두 가지 일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요즘에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 보면 정말 잘 찍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멋있게 잘 찍는 그러니까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 기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잘 찍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사진전 그 예술 작품 사진전 같은 거 보면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못 찍었더라고요. 각도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찍었는가가 다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그 통상적인 방식으로 잘 찍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상당히 구현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진 작가들은 그런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진 예술의 가능성들과 그것의 의의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몸을 가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그 도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그거 빨리 지금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 대체된다라는 공포 마케팅식의 적극 수용론이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가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보수적 태도 모두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그 전통 가치라는 것도 사실은 10년, 100년 전, 200년 전에 전통 가치를 부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뭔가 혁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주목했던 건 future라는 단어가 동사로 잠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보면 잠깐 사용이 됐는데요. 이건 뭐 잘 아시지만 미래파 그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과 예술의 접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 것인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척해 나가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